우리는 보통 방사선 하면 몸 밖에서 오는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위험이 우리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방사선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내부 피폭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능 위험을 완전히 잘못 재고 있었다면 이게 그냥 상상 속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거의 진리처럼 믿어왔던 그 방사선 위험 계산법에 어쩌면 아주 근본적인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질문인 거죠. 그동안 국제적인 표준, 그러니까 ICRP라는 곳에서 정한 기준은 이랬어요. 방사선을 마치 햇빛처럼 생각한 거죠. 온몸에 골고루 비춘다고 보고 그 총량을 몸 전체로 나눠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특정 부위의 위험이 집중되는 건 그냥 싹 무시돼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방사성 입자가 숨을 쉴 때나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면요? 바로 그 순간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험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외부 피폭은 그냥 모닥불 옆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는 정도라면 내부 피폭은 말 그대로 불타는 숯을 꿀꺽 삼켜버리는 것과 같아요. 상상이 가세요. 그 파괴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몸 안에 들어온 플루토늄 같은 입자는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포 저격수가 되는 겁니다. 딱 타겟을 정해서 특정 세포 하나에 착 달라붙어요. 그리고는 24시간 내내 바로 코앞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그냥 퍼붓는 거예요. 이건 뭐 몸 전체에 넓게 퍼지는 외부 피폭이랑은 공격의 레벨이 아예 다른 거죠. 그럼 이 계산법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틀린 걸까요? 아니요, 전혀요. 이 잘못된 계산 때문에 인류가 치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 명백한 증거 3가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때 강대국들이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 나온 그 방사성 먼지, 낙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비랑 눈에 섞여서요. 결국 인류 전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통제 불가능한 내부 피폭 실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스트론튬 90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문제였는데요. 이게 화학적으로 칼슘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칼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스트론튬 90이 풀을 통해 젖소에게 그리고 우유를 통해 아이들의 뼈와 치아에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이랑 웨일스 일부 지역에서요, 암 발병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300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300배요.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보죠. 영국에 있는 셀라필드 원자력 시설 근처 마을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였어요. 공식적인 계산상으로는요, 이 마을은 방사선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완벽하게 안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파고들어 보니 범인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바다로 흘려보낸 플루토늄이 파도가 치면서 아주 작은 입자로 쪼개져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람을 타고 육지로 날아온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해안가에서 800m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내륙보다 최대 4배나 높았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들이 죽음을 실어 나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 이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바로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의 이 끔찍한 비극은 기존의 방사선 안전 기준이라는 게 이 내부 피폭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가장 잔인하게 증명해버린 사건이었죠. 원래 기존 모델대로라면 방사선에 피폭돼도 암이 생기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봤어요. 잠복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벨라루스의 고멜이라는 지역에서는요, 사고 바로 직후에 방사성 요오드를 공기로 들이마신 아이들에게서 갑상선암이 무려 126건이나 발견됐어요. 즉시요. 10년이라는 예측은 그냥 종이장처럼 찢겨나간 거죠. 그리고 피해는 가장 약한 생명에게 가장 가혹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기들 있잖아요. 이 아기들이 태어나고 나서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기존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자그마치 1000배나 높았습니다. 1000배요. 이건 예측이 틀렸다고 할 수준이 아니죠. 그냥 계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체르노빌 생존자들의 자녀 세대를 조사해 봤더니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률이 7배나 더 높게 나타났어요. 내부 폭폭이 남긴 이 보이지 않는 상처가 세대를 이어서 대물림되고 있다는 정말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이 세 가지 사례들, 핵실험, 셀러필드, 그리고 체르노빌, 이 모든 게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사선 위험을 재는 지금 이 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왼쪽이 바로 지금까지 써온 ICRP 모델이에요. 외부 피폭 중심에 위험을 그냥 몸 전체로 평준 내버리죠. 그 결과가 뭐였죠? 실제 피해를 많게는 1000배까지 놓쳤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ECRR이라는 새로운 모델인데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실제 재난 데이터들을 반영합니다. 내부 피폭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집중적인 공격을 계산해 넣는 거죠. 훨씬 더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핵심은 내부 폭픽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위험이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무서운, 가장 치명적인 위험일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고 또 무엇을 애써 외면하는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마주하고 우리의 안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아닐까요?